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면서도 찬란했던 혁명의 불꽃 속에서 개인의 희생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 100대 사건 중 12번째로 손꼽히는 프랑스 혁명의 대서사실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찰스 디킨스가 묘사한 이 장대한 기록은 단순한 문학적 허구를 넘어 당시 유럽 문명의 모순과 야만을 실증적으로 폭로하는 역사적 보고서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격동의 현장으로 직접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찰스 디킨스가 묘사한 런던과 파리는 단순한 지명을 넘어 문명과 야만이 공존하던 격동의 중심지였습니다. 각 지역의 고유한 역사성과 사회적 특성을 데이터와 함께 분석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50년 전의 시간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처절하고도 아름다웠던 두 도시의 기록들을 하나씩 세밀하게 추적하는 이 대작 다큐멘터리에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1775년의 런던은 거대한 안개에 휩싸인 채 자본주의의 태동을 알리는 분주한 망치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775년의 런던은 북위 51도 30분에 위치한 대영 제국의 심장이었습니다. 템스강은 당시 전 세계 물동량의 30% 이상을 소화하던 거대한 경제적 혈관이었습니다. 당시 런던의 거주 인구는 약 75만 명에 달했습니다. 석조 건물들과 목조 가옥들이 혼재된 도심은 산업혁명의 전야제와 같은 분주한 망치 소리로 매일 아침을 열고 있었습니다. 반면 파리는 화려한 궁정의 이면에 극심한 기근과 가난이 지배하는 좁고 어두운 골목길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프랑스 파리는 북위 48도 52분에 위치한 유럽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궁정의 이면에 극심한 기근과 가난이 지배하는 좁고 어두운 골목길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도시 동쪽에 위치한 바스티유 감옥은 높이 24m에 이르는 거대한 석조 요새였습니다. 이는 그 자체로 절대 왕정의 억압을 상징하는 거대한 콘크리트 침묵이자 민중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디킨스는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이라는 문장으로 이 시대가 가진 역사적 이중성을 통찰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학적 표현이 아닌 당시의 극단적인 사회적 불평등을 가리킵니다. 당시 유럽은 계몽주의 사상의 확산과 함께 기존의 신분제가 뿌리째 흔들리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국가 부채는 당시 6억 리브르를 넘어섰으며 이는 국가 예산의 50%에 달했습니다. 영국은 비교적 안정된 의회 정치를 표방했으나 그 이면에는 가혹한 형법이 존재했습니다. 당시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 항목은 200개가 넘었으며 이는 하층민들에게 가해진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앙시엥 레짐은 수조 원에 달하는 국가 부채와 세금 폭정으로 인해 붕괴의 임계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귀족과 성직자는 전체 인구의 2%였지만 부의 80%를 독점했습니다. 당시 프랑스 귀족 1%가 국가 토지의 40% 이상을 소유했다는 데이터는 혁명의 경제적 필연성을 입증합니다. 당시 프랑스 농민의 실질 소득은 지난 50년간 25% 감소한 반면 빵 가격은 60% 이상 급등했습니다. 제3계급에 집중된 과도한 세금 부담은 민중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증오라는 이름의 거대한 폭탄을 제조하고 있었습니다. 소금에 부과된 가혹한 세금은 수천 명의 농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런던의 하층민 거주 지역인 세인트 자일스는 연가 사망률이 70%에 육박할 정도로 위생 상태가 처참했습니다. 연간 보고된 절도와 강도 사건은 5만 건을 넘어섰으며 이는 사회 불안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인쇄 기술의 보급률이 매년 15%씩 증가함에 따라 루소와 볼테르의 평등 사상은 파리의 거리마다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당시 발행된 지하신문의 부수는 1일 3만 부를 상회하며 민중을 선동했습니다. 1789년 5월 5일 소집된 삼부회는 투표 방식을 둘러싼 갈등으로 파국을 맞았습니다. 평민 대표 578명은 신분별 투표가 아닌 머리수 투표를 요구하며 혁명의 서막을 알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7월 14일 바스티유 습격, 당시 민중들이 확보한 소총은 3만 2천 정이었으며
대포는 5문에 달했습니다. 성벽 수비대 100여 명과 10,000명 이상의 시민군 사이의 치열한 교전은 4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당시 파리의 콩코르드 광장은 혁명의 심장이자 처형의 무대였습니다. 광장의 넓이는 84,000 제곱미터에 달했으며 이는 동시에 20만 명의 인파를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정치적 집회 공간이었습니다. 7월 14일 바스티유 습격 당시 민중들이 확보한 소총은 32,000정이었으며 대포는 5문에 달했습니다. 성벽 수비대 100여 명과 10,000명 이상의 시민군 사이의 치열한 교전은 4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1793년부터 1년간 지속된 공포 정치 기간 동안 파리에서만 16,600명 이상이 단두대에서 처형되었습니다. 이는 매일 평균 45명의 생명이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잔혹한 통계입니다. 마네트 박사가 갇혀있던 바스티유 109호 감방의 벽면에는 수천 개의 낙서와 날짜 기록이 남겨져 있었으며 이는 수감자들의 심리적 붕괴 과정을 보여주는 유전학적 증거입니다. 찰스 다네이가 귀족의 신분을 버리고 영국으로 건너갔을 때 포기한 영지의 가치는 현재 가치로 약 500억 원에 달하는 거대한 자산이었습니다. 시드니 카턴이 마지막으로 걸어간 단두대까지의 243m 거리는 인간 존엄성이 승리한 가장 긴 거리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에브레몽드 후작의 마차 바퀴에 치여 사망한 아이의 사례는 당시 귀족들의 인명경시 풍조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수치로 보여줍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발생한 기근의 확산 속도와 빵 가격의 폭등 지수는 민중들이 왜 바스티유로 향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경제 지표입니다. 당시 파리 시내에 배치된 군대의 병력 수와 무기 체계에 대한 분석은 혁명의 전개 과정이 얼마나 급박했는지를 증명합니다. 인류의 영원한 고전인 두 도시 이야기가 선사하는 감동의 실체를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찰스 디킨스의 위대한 걸작을 통해 인류가 겪은 가장 뜨거웠던 혁명의 순간들을 상세한 데이터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비극적인 역사 속에서도 타인을 위해 자신을 던진 숭고한 희생 정신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변함없는 감동과 삶의 교훈을 선사합니다. 이 긴 여정의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항상 여러분의 삶의 축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축복합니다.